제국의 슬픔. 미국과 중국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제국의 슬픔. 한암석 서울시립대 중국어 문화 교수님, 박진빈 경희대 사학과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제국의 이야기 우리가 매번 아주 흥미진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기 전에 그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 50만 명 돌파했나요? 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조기 개항까지 지시하는 거 보면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태도가 많이 다른 것 같죠? 네, 그렇죠. 그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초기에는 뭐 곧 이 병이 사라질 것이다 그랬고 한참 그 병이 막 창궐하고 있을 때도 뭐 곧 1분 안에 바이러스를 다 죽일 수 있는 약이 나온다 막 이런 주장을 굉장히 비과학적인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뭐 그런 것들 부인했던 반면에 바이든은 이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것을 숨기지 않고 미국인들과 지금 미국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애통한 일인지를 그 감정 공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뭐 요즘 코로나 사망자는 거의 미국에서 주로 발생하고 지금 이 50만 명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숫자의 국민을 이 병으로 잃었다는 얘기고요. 전 세계 얘기고요. 사망자에.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1차 대전, 2차 대전, 베트남전 사망자 더한 것보다 많습니다. 아이고야, 이거 전쟁 몇 번 치른 겁니다. 네. 그러면 큰 전쟁을요. 중국은 상대적으로 조용한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계속 사망자 더 이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컨트롤된. 예, 참 이렇게 대조적이네요. 자,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2월 초에 첫 통화를 했는데요. 이건 뭐 대통령 당선되고 거의 석 달 가까이 걸렸어요. 굉장히 통화가 늦었다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또 2시간 동안 설전을 벌인 것도 화제가 되는 것 같고 이건 뭐 정상들끼리 분위기 어째 좀 안 좋습니다. 그 계속 경쟁 관계는 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말이나 이런 게 세기보다는 실제 이제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대결하는 그런 구도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이 양국이 지금 코로나19라는 미중의 상황, 기후 위기 이런 거에는 사실은 너나가 없이 좀 같이 대처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갈등과 협력이 좀 계속해서 지루하게 반복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디 뭐 큰 이렇게 전면전보다는 여기저기 국지적으로 여기서도 터지고 저기서도 터지고 그러면서 또 어떨 땐 협력하고 그 인권 문제를 또 꼬집어냈잖아요. 네, 인권 문제. 분명히 중국이 동의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 홍콩 얘기를 했다는 거는 그냥 뭐 대화를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홍콩, 신장, 대만을 그냥 콕 집어서 언급을 했거든요. 요즘 대만이 조금 어째 긴장이 고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국에게는 이제 버튼을 눌러주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뭐 입장을 선명하게 밝혀서 정권 초에는 좀 강경하게 나가겠다라는 걸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협력의 여지를 두지 않은 것은 아니라서 동맹국들하고 함께 중국을 좀 대화의 장, 합리적인 대화의 장으로 몰고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좀 세게 나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참 머리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일본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굉장히 좀 복잡한 알겠습니다. 상황입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어떤 미중 관계 아주 머리 아픕니다. 자, 그런데 두 지도자가 계속 앞으로 이런 문제로 뉴스에 등장을 하고요. 또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칠지 주목이 되는데 그러려면 지도자 주변에 어떤 인물이 포진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내각 구상 마무리되고 있죠? 네, 이제 거의 청문회를 거의 다 거쳤고요. 이제 핵심 보직 22개 중에서 투표를 통해서 통과된 게 7명 있고 투표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10명 있고 이번 주 안에 청문회를 5명이 치르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어떻게 그 의회에서는 협조가 잘 되나요? 별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워낙에 미국 청문회는 청문회 자체에서 그 채택 투표에서 거부된 예는 지난 몇 년이죠? 200여 년의 역사 동안 9케이스밖에 없습니다. 거의 없네요. 네, 거의 없고요. 그나마도 90년대 이후로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90년대부터는 철회하는 케이스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케이스. 중간에 나오면 그냥 철회를 해버리지 투표까지 가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그간 뭐 한 500여 명의 그 장관 지명자가 있었던 건데 거부된 건 9케이스.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장관 인사청문회는 뭐 거의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는 일이 드문데 미국은 아닌가 봅니다. 네. 그게 이제 헌법에 써 있는 조항으로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1787년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계에 나올 사람이라면은 이미 준비를 초년부터 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래서 뭐 큰 문제를 터뜨리지 않는 것이고 자기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또 있는 주요 문제 중에 뭐 부동산 투기라든가 뭐 자녀 병역 문제 이런 게 상대적으로 발생할 좀 경우가 적죠. 미국은. 부럽네요. 그러니까 거기는 정치 엘리트가 되기 위한 어떤 경로, 코스, 자기 훈련 이런 과정들이 우리보다는 더 체계적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바이든만 해도 29살에 상원 의원이 됐는데 아이고야 젊었을 뭐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뭐 비리를 저지르기는 좀 힘들지 않았을까. 평생을 정계에 있으니까요. 예. 자, 그런데 이번에 바이든 정부에서 지명한 장관들 중에 절반 가까이가 유색인종 또는 여성. 그래서 다양성이 굉장히 증진이 됐다. 이런 평가네요. 네네. 뭐 원주민 출신으로 사상 첫 장관 뭐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국방장관 경우는 처음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되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예, 라틴계로 국토안보부 장관 최초로 나오게 됐고 또 뭐 최초의 성소수자 장관도 나왔고요. 네. 뭐 이렇게 해서 전체로 보면은 내각의 46%가 여성이고 또 유색인으로 보자면은 50%가 그 유색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때는 여성이 26%, 유색인이 16%였던 거에 비교를 하자면은 굉장히 다양성이 강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죠. 네. 특히나 이번 내각에서는 그 오바마 정부 출신 인사, 심지어 뭐 트럼프 정권에서 일을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과 경험을 굉장히 중시한 인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고려된 그 내용이 굉장히 많네요. 경력과 경륜, 또 실력, 그다음에 다양성. 이런 게 다 존중이 됐다면은 그야말로 이상적인 내각이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자, 이런 구성만 보면은 바이든이 굉장히 진보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근데 원래 바이든이 진보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사실? 뭐 본인 스스로도 중도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인 성적표를 보자면 그렇게 진보라고 보기 좀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랫동안 낙태 권리를 반대했었고요. 그 다음에 인종통합 정책 중에 버싱이라고 하는 그 강제로 다른 지역에 통학시키는 학생들을 인종을 섞기 위해서 그거에도 굉장히 반대를 했던 경력이 있고요. 성추행으로 고발을 당했었죠. 유세 중에. 아, 그랬습니까? 예. 아, 모르시나요? 보도가 됐어요. 아, 그래요? 이것 때문에 거의 후보 지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조심하겠다. 다른 이의 감정을 내가 잘 몰랐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놓고는 근데 나는 불명예스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 뭐 이렇게 해서 과연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냐 뭐 이런 의문도 있었고 무엇보다 중요하게는 군사정책 관련해서는 좀 매파에 해당하는 그런 면이 있어서요. 2002년에 그 아프간 전쟁이나 이라크 공격 당시에 민주당 내에서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뭐 나중엔 이건 실수였다라고 하긴 했지만. 실수라고 인정했고요. 하 교수님 이렇게 다양한 어떤 민주사회 역동적인 인사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글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자 분들이 이제 몇 분 최고 지도부에 껴있긴 합니다만은 대부분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같이 등장하니까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다양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좀 약하죠. 특히 소수민족들이나 이런 케이스들도 조금 이제 위로 올라가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 중국의 어떤 다양성들을 대변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건 좀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국에선 보기 어려운 현상이다. 그렇죠. 역시 한족 이렇게 어떤 정체성이 좀 엘리트이 14억 인구의 사실은 92~93%가 한족이니까요. 자, 사실 누구보다도 관심을 모았던 사람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죠. 원래 부통령 대통령 둘러리다. 뭐 그냥 이렇게 선거용이다. 또 하고 여전히 어떤 바이스 프레지던트라는 한계를 제한을 딱 설정을 하게 되는데 이번 부통령은 어떻게 보십니까? 카멀라 해리스는 사실 굉장히 능력이 있는 뭐 정치인이고요. 이 사람이 부통령 후보로 지명이 됐을 때 사실 민주당 지지도가 굉장히 올라갔고 대선 자금이 갑자기 치솟기도 했습니다. 그럼 큰 공신이네요. 왜냐하면 이제 바이든이 좀 비교적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으로 좀 인식이 되고 해서
또 노령이기도 해서 별명이 슬리피조라고 해서 좀 이렇게 기력이 없어 보이는, 기력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이미지였는데 저 사람으로 과연 이 대선을 치를 수 그리고 코로나 전에는 사실 트럼프가 재선이 될 것 같은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원들이 좀 마음이 시들시들해지고 있었는데 카멀라가 이 후보 그 러닝메이트로 붙으면서 오히려 조 바이든을 굉장히 매력적인 후보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제 미국 친구들 중에서도 바이든이 선택됐을 때 굉장히 실망했던 친구들이 해리스가 부통령이 된다면 찍겠다. 자, 왜냐하면은 지금 일각에서는 2024년에는 바이든이 출마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거 아니냐. 라고까지 얘기를 하기 때문에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부통령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승계할 수 있게 되겠죠. 다음 대선 때는. 그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해리스의 등장을 굉장히 반기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습니다. 선거 때는 그렇지만은 막상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어느 때보다도 부통령의 역할이 돋보이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뭐 이 사람이 그 캘리포니아의 그 지방검사 출신이고 주 법무장관을 했고 상원의원까지 했는데요. 이게 다 선출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다 검증이 된 사람이고, 우리와 달리 그 주 법무장관, 지방검사 이런 직책은 굉장히 그 당시에 중요한 이슈들을 첨예하게 다루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에도 굉장히 크게 관련되고 이런 사람들이라서 이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뭐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줄 거라고 보고요. 이 사람이 상원의원을 뭐 한 번밖에 지내진 않았지만 청문회 할 때마다 엄청난 공격력을 보여줬었거든요. 청문회 스타입니다. 이를테면. 그렇군요. 청문회 스타. 아주 뭐 활발한 공격력, 에너지. 예컨대 어떤 청문회에서 그랬습니까? 제가 기억하는 건 2018년에 그 브렛 캐바너라고 하는 그 대법관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트럼프가 지명을 해서 이 사람이 들어가면은 확실히 대법원이 뭔가 좀 보수적으로 표를 던질 것이다. 특히 그때 관건이 됐던 것은 로데 웨이드 사건, 그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하는 이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굉장히 그 촉각을 세웠던 청문회인데요. 이때 이 캐버너를 완전히 소위 요즘 말로 오징어로 만들어버린 청문회였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오징어라는 표현 나옵니다. 아니 그 표정이 유튜브를 찾아보세요. 캐버너 얼굴이 오징어가 됩니다. 그때 그 질문을 굉장히 재밌게 잘하는데요. 뭐냐면 보통은 로데 웨이드 찬성하세요? 뭐 이렇게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오는 답변은 그거는 뭐 논의가 필요합니다. 뭐 두리뭉실하게. 네, 그렇죠. 둘러가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 해리스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아는 법 중에 정부에게 남자 몸에 대한 결정권을 준 법이 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막 버벅거리기 시작을 하는데 왜냐하면 캐버너도 아는 거죠. 없다. 없는 게 답이거든요. 근데 없다. 그러면 근데 왜 여성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그다음에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근데 항상 카멜라는 yes or no 이런 질문을 딱 던져요. 알지 않냐? 정확한 답이 있는 질문을 정확히 던져서 답을 안 할 수 없는데 그 답을 하기 싫은 그걸 해서 공경에 빠뜨리는 그런 일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 때 트럼프가 카말라 해리스를 너무너무 미워해서 매드 우먼이다 막 이렇게 매드 우먼 또 그런 말까지 합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 흑인에게 뒤집어 씌우는 프레임 중에 하나예요. 화나 있다. 이게 미쳤다기보다 화났다는 표현인데 굉장히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지칭을 하고요. 그러므로 대화불능하고 이상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흑인에 대한 표현으로 매드우먼이 쓰인다. 뜻밖이네요. 매드 니그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비어지만 오히려 트럼프 본인한테 해당되죠. 그렇죠. 누가 비이성적인가. 자, 그래서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 그 당선이 발표되고 해리스 부통령이 연설을 했잖아요. 그 연설 아주 열광적이었죠. 연설이 참 보면은 자신감 넘치고 항상 아주 큰 미소를 띠고 있는데 내내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 얘기, 자신의 가족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또 바이든 가족에는 뭐 많은 비극이 있었잖아요. 바이든의 그 첫 번째 부인이 신혼이었죠. 아기
뭐 갓난아기와 함께 사망한 교통사고로 교통사고. 당했고, 예. 그리고 장성한 아들이 2015년에 또 암으로 뭐 잃어버린 일이 있었는데 비극적인 가족사입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이런 고통을 가지고 있는 그 비슷한 고통을 가진 미국인들에게 다가가는 우리도 이런 고통을 알고 있다 해서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는 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카말라 해리스도 굉장히 잘 해내죠. 아, 그렇군요. 야, 우리나라 국회에도 이런 여성 정치인 하나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 국회의원들이 많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해리스의 버금갈 만한 파워는 아직 안 보여지네요. 해리스는 뭐 남녀 통틀어서도 뛰어난 능력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뛰어난 능력자다. 오늘 칭찬을 엄청 많이 하시네요. 기대하는 바가. 이렇게 칭찬 일색입니까? 어떤 비판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결함, 한 가지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가장 큰 결함으로 꼽혀지는 것이 이 이제 그 사형제도 반대에 대해서 좀 휘둘리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어서 휘둘린다. 그러니까 그 시종일관 정계에 진출한 이래로 카말라 해리스는 사형제도 반대가 입장입니다. 아주 단호하게 하나의 원칙으로 사형제도는 반대한다. 이렇게 여러 번 공언을 했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으로 있을 때 그 사형제도를 폐지할 계기가 될 수 있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의 판결을 이끌기 위한 검사를 불허합니다. 그러니까 뭐 복잡한 얘기긴 한데 그걸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 뜻은 사형제 폐지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형제도 폐지론자들 그때까지 카말라 해리스랑 같이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실망을 하고 그녀를 비난하기도 했고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했을 때 그때도 뭐 도와주지 않고 뭐 이랬던 일들이 있습니다. 뭐 완전한 인간이야 있겠습니까만은 사형제 같은 경우는 매우 민감한 문제라서 좀 일관성이 필요한 주제 같은데 어찌된 사정인지 조금 석연치가 않았네요. 자, 이번에 내각 구성에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이 깊숙이 관여했다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네, 뭐 그 열정적인 내조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기억할 수 있는 거는 그 유세 도중에 막 달겨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심지어 그냥 육탄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굉장히 침착하게 질 바이든이 나서서 탁 저지해내는 보디가드들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했어요. 그게 논란이 됐어요. 왜 보디가드들이 역할을 안 했냐. 너무 위험했다. 막 이런 건데 돌발 상황이긴 했죠. 근데 한 번은 질 바이든이 굉장히 무슨 아이 다루듯이 자기보다 훨씬 덩치가 큰 남성을 달래듯이 밀어내가지고 타이르는 장면이 있었고요. 한 번은 놀라운 장면이었네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 번 봤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 위기 상황에서.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달겨드는 여성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정말 이렇게 무슨 바디 체크하듯이 해냅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막 사람들이 인기를 끌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그 교육자로 평생을 지낸 사람이기 때문에 교사더라고요. 네네네. 지금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계속 가르치겠다고 하고 있고요. 이 사람은 재혼자이기 때문에 바이든이 이미 상원 의원일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대학원을 시작해서 석사 박사 학위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세 아이를 다 키웠고요. 그리고 남편은 거의 그 델라웨어에 있지 않고 워싱턴 DC 통근을 했는데 그 가정도 다 꾸리고 하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모든 것을 다 한 사람이고요. 어떻게 그런 일을 다 했을까? 그냥 밝고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장난도 많이 치고 해서 장난. 오바마 시절에 부통령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 백악관 스태프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이 질 바이든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 밝아서 명랑해서? 늘 너무 즐겁고 어떤 장난을 하냐면은요. 뭐 부통령 부인 시절인데 이제 남편하고 어딜 같이 가기 위해서 전용기를 탑승하고 있었대요. 근데 남편이 오지를 않아가지고 기다리다가 심심한데 그러고는 그 오버헤드 컴파트먼트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위에 짐칸에, 윗 짐칸에 몸집이 좀 작으신가 싶은데 그 들어가 있다가 이제 남편과 스태프들이 타서 짐을 넣으려고 열었는데
까꿍하고 부통령 부인이 나와가지고 예. 엄청 놀래켰다는데 이런 장난은 그냥 뭐 자기 생각대로 하는 예. 예, 그런 사람인 거죠. 아유, 미국 정치인들 회고록 보면 이런 어떤 그 에피소드 유머가 네. 항상 철철 넘치더라고요. 네. 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활력소가 되고 있는데요. 2004년 대선 때도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2004년 대선에 이제 그게 아들 부시가 두 번째 재선에 도전하는 때였는데 예. 민주당 내부에서 바이든한테 그 대통령 출마하라는 좀 압력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저지를 해야 된다 이런 거라서. 아하. 그래서 집으로 막 그 관계자들이 몰려왔었는데 예. 그때 이제 질 바이든이 출마 반대 입장이었나 봐요. 그래서 어허. 풀장에 앉아 있다가 집안에 있는 풀장에 앉아 있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 그 비키니 차림 그대로 관계자들과 미팅을 하고 있는 남편 앞에 예. 나섰는데 그 마커펜으로 배에다 노라고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기 얘기로는 그때 다 내 메시지를 정확히 알아들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출마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 어떻게 확실히 알아듣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확실히 알아듣겠어요. 그래놓고 부시가 재선에 성공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일주일 동안 검은 옷을 입고 애도를 했대요. 그리고는 그 애도에서 깨어 나오는 사건이 뭐였냐면 안 되겠다. 우리 남편이 출마를 해야겠다. 예. 그래서 2008년에는 출마를 해라.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바이든보다 더 센 사람 같아요. 이분의 기분, 이분의 표정에 따라서 미국 정치가 이렇게 많이 좌우될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해리스를 러닝메이트로 하는데 크게 압력을 넣었던 것도 질 바이든이고요. 그렇군요. 네네네. 그 야. 취임식에서 왜 그 시를 읊어서 굉장히 화제를 모았던 예. 22살의 22살. 시인이 있잖아요. 흑인, 아만다 시인. 골만이라는 시인인데 그 사람을 추천한 것도 질 바이든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거 대단한 활력소네요. 배우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배우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이거 연상이 될 수밖에 없는 시진핑. 그 부인이 펑리위안 가수 출신이고, 그렇죠. 그 아마 인민해방군 대장 계급이지 않습니까? 투스타. 투스타. 야, 그러니까 투스타로 하는 일이 뭔가요? 근데 이 펑리안 여사가 그 뭐라 그럴까요? 시진핑 주석보다 예전에 더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수인데 가수로. 저희가 알고 있듯이 그냥 일반적인 그런 대중 가수가 아니라 중국에는 이제 군에 이제 위문 공연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그러니까 이 펑리안 여사가 민족 성악을 전공했어요. 예. 일반적인 저희가 아는 어떤 유럽식의 성악이 아니라 어허. 중국의 전통하고 이렇게 엮여서 거기에 또 사회주의적인 색채를 섞은 예. 그런 공연을 이제 하는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 중국의 춘완이라고 이 설 전날 이렇게 그 CCTV에서 방송을 아주 길게 합니다. 이게 저도 그런 거 봤어요. 네, 설에 가서. 중국에서 이제 몇십 년 동안 개혁 개방 이후 몇십 년 동안 최고 인기 시청률 프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로 치면 예전에 10대 가수상하고 무슨 방송연예 대상하고 이런 걸 다 합친 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거기에 이제 단골 출연자였어요. 단골 출연. 20회가 넘게 나오는. 그러니까 뭐 국민 공연을 가수라고 봐도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처럼 이제 대중 가수는 아니지만 국민 가수라고는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좀 기존 지도자들 영부인보다는 좀 많이 등장하죠. 이미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사람이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중국에는 조금 약간 영부인들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어떤 트라우마냐면은 마오쩌둥 문화대혁명 때 4인방 중에 한 명이 이제 짱칭이라고 하는 강청. 네. 강청이라고 알려진 4인방 사건. 4인방의 이제 이 핵심이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 사실은 짱저민 후진타오 이런 분들이 이제 국가주석을 하거나 이럴 때에도 이제 그 영부인들은 이렇게 막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거나 이런 모습이 거의 보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펑리안에서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같이 등장을 많이 했지만 그런 중국 정치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전면적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발휘한다 이런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쪽은 조금 이렇게 중국의 어떤 금기가 돼서 막혀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데 국민들에게 패션의 아이콘도 되고 그렇죠. 상당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이미지 정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네. 저는 김정은 위원장 부인 리설주도 그렇죠. 이런 케이스하고 비슷비슷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 패션 입는 옷이 또 굉장히 중국산 옷들을 많이 입고 다니시고 그다음에 핸드폰이나 이런 것도 이제 스마트폰도 중국산. 그런 게 이제 중국의 이제 또 이 어떤 중년 여성들이나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게 되고요. 네. 저는 좀 또
또 한편으로 많이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저희 김정숙 여사님도 성악을 하셨잖아요. 아, 네. 그렇죠. 또 이제 북한의 이제 이설주 예. 또 이제 또 이렇게 그러고 보니 상중창을. 가수네요. 상중창을. 네. 예, 그래서 뭐 그렇게 만나면 또 재밌는 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한번 해본 적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야, 이 퍼스트 레이디 역할이 이게 동서양 특징이 아주 잘 네. 드러나는 아주 재밌는 얘기거든요, 네. 지금. 자, 그런데 지금 퍼스트 레이디 얘기하다가 저기 참모진들 얘기 야, 하기도 전에 시간이 지금 다 끝났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제작진에서 어떡하지? 다음 주에 계속 이야기 이어나가면 어떻겠느냐. 네, 좋습니다. 그 대통령과 네. 주석의 사람들 네. 이래가지고 2편으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네. 네. 박진빈 경희대 사학과 교수님, 한암석 서울시립대 중국어 문화학과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